네, 시외버스 노선 배차가 변경됐거나 변경되는 것들이 추가로 올라와서 간단한 영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이번에 수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노선과 관련한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수원 신갈 순천 여수 노선이 3월 1일부로 안산으로 연장되고 순천 시종착 차행편이 신설됩니다. 현재 이 노선 4회 운행되고 있죠. 수원버스터미널에 올라온 공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번 조정으로 순천 시청착과 여수 시청착 4대4 비율로 조정됩니다. 8423번 수원 이천 여주 노선이 2월 27일부로 감회됩니다. 아주대와 영통 입구, 청년마을 수원신갈 IC, 그리고 마장면 오천리 소재 정류소 경유하는 노선이고 기존 운행 횟수 10회에서 6회로 감회됩니다. 철도와 겹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노선인데 수인분당선 타고 갔다가 경강선으로 환승해서 갈 수도 있죠. 따로 현장에 공지된 것에 따르면 승무사원 부족과 수요 감소에 따른 적자가 이어져서 감회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승무원 부족 문제도 있고 감회만 하다가 나중에는 폐선으로 이어진 노선도 있는 걸 생각하면 아무래도 미래가 어두워 보입니다. 지난 고속의 수원 상주 동대구 노선이 현재 오산을 경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수원 상주 동대구 간의 버스가 운행을 시작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산을 경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자 배차를 살펴봤더니 정차지에 오산이 추가되어 있는 게 확인됐고요. 지난 17일에 증해 운행 관련으로 공지가 하나 올라왔는데 노선 목록에 수원, 오산, 상주, 동대구 노선이 있고 아마 며칠 전부터 오산을 경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산을 경유하니까 오산 상주간이나 오산 동대구간 구간 승차도 지원되고요. 수원버스터미널 공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는 3월 1일부터 기존 운행 횟수 3회에서 4회로 증해가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고속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는 3월 1일에 대구 서부 구미 간의 단일 노선에서 철수하게 되어서 앞으로 경부고속의 인천발이나 대성 TNE의 청주발만 남습니다. 이 버스들이 모두 구미를 경유하기 때문에 구간 승차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고요. 지난 고속 철수로 대구 서부 구미 간 버스 이용 가능 횟수도 줄어들어서 배차가 10차례 정도만 확인됩니다. 지난 1월에 제가 에피소드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12월에 대경선 광역전철이 개통했고 평일 기준으로 왕복 총 100차례 운행한다고 하죠. 광역전철 등장으로 대구 구미 간의 시외버스 앞날이 많이 어두워진 편이지만 광역전철이 금방 단점이 드러났었죠. 우선 배차를 꼽아봐야겠는데 기차보다는 횟수가 많아도 수도권의 경강선 광역전철 노선과 같이 열차를 한 번 놓치면 장시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시간대는 선로 점검 때문에 열차 운행을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출 금액 면에서 생각해보면 기차보다 더 저렴하고 광역 환승 할인도 주어져 있어서 탁월한데 시간당 열차 운행 횟수가 적은 편이라 그냥 열차 시간에 맞춰서 이용하러 나오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계통이에요. 아니면 당장 급해서 일단 역에 나왔는데 광역전철은 없고 기차는 마침 있는 시간대도 있기도 하죠. 또 규모가 큰 지역들을 가는데도 일량으로만 운행하다 보니까 승객들이 많이 몰렸을 때 차내 혼잡도가 많이 심각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칸수가 이것보다 많아야 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칸수를 늘리고 싶어도 일부는 선로 구조를 다시 짜야 할 수 있고 승강장 연장 공사도 필요한데 연장 과정에서 기차 플랫폼 쪽으로 더 공간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량에 맞게 설계된 거라서 어찌됐든 개조 과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하다가도 그랬지만 반응이 나와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대학교 개학하고 나서 통학 수요까지 더 나오면 차내 혼잡도가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칸수를 못 늘리면 운행횟수 자체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해도 애초부터 동대구역에서 구미역 간 열차들이 그리 적지 않게 다니고 있다던가 미래 중부내륙선 계통 열차편들도 경부선 일부 구간에 들어갈 것이라는 점 생각하면 증해를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미공단 지역에 시외버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시외버스를 바로 탈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역까지 이동하는 거리보다 시외버스 정류소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더 가까운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이동해서 열차 타는 경우도 나왔다면 분명 시외버스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자체 셔틀버스란 존재도 부정은 못해요. 대경선 광역전철이 등장하고 나서 시외버스 경쟁력 없다는 반응이 있었지만 대경선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도 만만치 않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하는 문제겠는데 학교 개학하고 나서 혼잡도가 더 심각해진 경우가 발생한다면 분명 열차 하나만으로는 원만하게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어서 버스와 철도 투 트랙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역버스 운행도 고민해볼 문제냐 할 수 있는데 수도권처럼 시계의 거리 50km를 넘지 않는 규정만 지키면 된다고 가정한다면 불가능할 건 없을 것 같지만 일단 지방에서는 수도권처럼 여러 지역에 여러 광역버스 노선이 다닐 정도로 활성화된 건 아니라는 점 짚고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또 국토교통부 정통 M버스라던가 대광이 준공영 직행좌석버스 같은 게 아직까지 지방에 나온 적 없고 지역에 따라서 희망에는 광역버스 노선 준비하려고 하는데 소송전이 나온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속시외버스와 관련한 이야기 더 있습니다. 광주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금호고속과 광주광역시, 정부 등 상대로 2017년 12월에 최초로 소송을 제기했죠. 버스의 휠체어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광주지법 1심에서 이 단체가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부터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한 버스가 신규로 도입돼야 하는데 내년에 전체 6%를 시작으로 2040년에 100%를 채워야 합니다. 다만 1심이기 때문에 항소를 할 수도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역시 전에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고속버스는 2019년부터 최초로 운행에 들어갔는데 서울 경부 부산과 강릉, 서울 호남, 당진과 전주 노선에서만 운행됐고 공식적으로 휠체어 고속버스는 일반 고속만 운행되었습니다. 우등 등급도 준비되긴 했는데 공식 배차는 된 적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다만 휠체어 일반 고속이 운행 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가 휩쓸었고 휠체어 버스도 그렇지만 이용 수요나 배차 다 망가졌죠. 휠체어 일반 고속 차량 자체는 지금도 있기야 하지만 일찌감치 공식 배차 다 빠졌습니다. 휠체어 고속버스와 관련해서 역시 제 채널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했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많습니다. 휠체어 탄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보장돼야 한다는 말을 누군가 해도 절대 쉽게 투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점부터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기존 차량을 개조해서 운행했고 대수는 소수 수준이었는데 2023년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2021년 6월까지의 결과를 살펴봤더니 4개 노선에서 평균 탑승률 0.3%라는 극악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진행 노선이 총 12명 이용했고 전주행 7명, 강릉행 5명, 그리고 부산행은 고작 1명을 기록했습니다. 대수 얼마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기도 전부터 초저조한 성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설비 개조를 하면서까지 운행한 의미를 많이 못 챙겼습니다. 또 휠체어 설비 고장이 잦았고 별도 교육이 필요해서 운수사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왔고요. 2021년부터 시행한 국토부의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 지원 사업에서 운수사들이 지원을 아예 안 하게 됐는데 전국 버스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가 밝힌 이야기에 따르면 휠체어 승객이 탑승하면 일반 고속 기준으로 5석 정도를 사용 못하고 휠체어 설비가 정부와 지자체에서 개조 비용만 지원할 뿐 운영 손실 보조는 없다고 했습니다. 설비가 고장났는데 하필 수리에 필요한 부품이 없고 고속 운행 중 바람이 새어 들어와서 고객 클레임이 많았다고도 했습니다. 또 개조 과정에서 짐칸 도어 하나가 없어졌죠.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았다고 봐야겠습니다. 단체는 아예 저상버스 운행도 요구했는데 저상버스 가지고 현장 검증까지도 했었어요. 운행 과정에서 전혀 문제되는 건 없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걸 업계에 그대로 가지고 오면 발생하는 문제를 따져야 합니다. 저상버스는 일반적으로 시내나 마을버스에서 볼 수 있는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짐칸과 선반 없고 좌석수나 엔진 마력도 문제될 수 있죠. 장거리 이동 특성상 무거운 캐리어나 배낭을 소지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몇 번씩 나타나는데 이런 분들은 선반이나 짐칸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존하는 저상버스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또 고속시외버스가 당일 소화물을 취급하기도 해서 짐칸 반드시 필요한데 짐칸 없으면 이 소화물 취급도 어려워집니다. 자전거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역시 짐칸 필요하죠. 고속시외버스에서는 전장 11m를 넘는 차량들이 주로 사용되고 40석 이상의 일반이나 28석 우등, 20에서 21석 프리미엄 등급으로 구성됩니다. 유니버스나 그랜버드만 봐도 알 수 있겠지만 대체로 바닥이 평탄한 버스이고 ST급이라도 타이어 때문에 특정 위치가 툭 튀어 올라온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상버스는 데크 위치가 한참 낮은 데가 있고 휠 하우징 공간이 많이 먹고 들어가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국산 기준으로 전장 12m급 저상버스는 안 나오고 있는데 현대 저상 에어로시티가 좌석형 기준으로 시트에 26개가 설치됩니다. 여기서 가운데 문 없이 좌석을 더 설치해도 10개 정도만 더 채울 수 있어 보이는데 고속시외버스의 일반 등급 최소한 42인승은 불가능해 보이고요. 엔진과 관련해서는 내연기관만 한정했을 때 역시 현대 CNG 저상버스란 예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상시 디젤이 요구되는 고속시외버스 쪽과 대치되고요.
현대 CNG 저상버스에 탑재되는 엔진 마력수가 290마력인데 유니버스나 그랜버드가 디젤 엔진 400마력을 넘는 걸 생각하면 한참 모자라죠. 마력수 높으면서 안정적으로 고속 운행 가능해야 하고 연비 조금이라도 챙겨야 하고 더욱이 예전에 이미 CNG 버스가 사장된 걸 생각하면 매력은 없습니다. 일렉시티 라인업도 있는데 순전기와 수소 사양이 있다고 하지만 충전 인프라부터 너무 부족하죠. 역시 짐칸 선반 없고요. 단체가 요구하는 것들은 있는데 실제 업계나 현장, 고객들이 평상시에 요구하는 것들과 대치되는 것들이 여러 개입니다. 운행에 문제만 없다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필수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야기 취지는 알겠지만 실제 조건을 하나하나 다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기 너무 큽니다. 저상버스야 휠체어 승객 말고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의미도 있는데 그건 주로 시내 마을버스에 한정된 거고 고속시버스는 이야기가 한참 달라서 접근 방식부터 달라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고로 사실상 열차가 아니면 방법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철도가 버스만큼 이곳저곳 다 가는 건 아니라서 이걸 보조해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데 전혀 새로운 개념이 나오거나 지금도 충분히 보조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게 있다면 그걸 갖고 연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채널에도 휠체어 승객이 버스 탈 수 있다면 한다는 댓글이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지만 타협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그리고 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지난 시기에 휠체어 고속버스를 운행해 본 결과 휠체어 수요 성적 초저조 꾸준히 이용한 것부터 아니라서 이거 무시 못합니다. 한때 철도가 전혀 안 간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고객 클레임도 많았고 단점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전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운행에 들어가는 건 무리라고 봐야겠습니다.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점 밝히겠습니다. 네,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지금 수입산 버스와 관련해서 단편 에피소드 준비하고 있는데 곧 공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소식도 있는데 소식 정리 시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8시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한 교통 관련 소식 정리 시간입니다. 내일 오후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